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은 증시가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좀 자잘한 큰 이슈는 없었지만 자잘한 이슈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오늘 베이지북도 좀 나왔었고요. 제은행들 실적 발표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 전에 영국이 좀 인플레이션 높게 나와서 국채금리도 좀 올리기도 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 오늘 같이 한번 하나씩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번 월스트리트 제목은 좀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연준이 일부 은행들이 은행 위기 이후에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심사 강화한다는 얘기는 대출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심사를 강화했는데 대출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줄어들겠죠. 아니면 너무 잘하면 현상 유지. 하지만 대부분 줄겠다. 그런 내용 하나 있고요. 또 하나 틀은 이제 공화당 이제 메카시 하원 의장이죠. 공화당 소속인데 부채 상한을 한 1.5조 달러 정도 늘리면 어떠냐. 대신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정부의 예산을 좀 줄여보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건 연준 오늘 베이지북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좀 가져왔고요. 본격적인 방송 시작 전에 오늘도 아침 일찍 저희 생방송 찾아주신 여러분들 또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라멘트님, 빛나리 뿅뿅님, 빅보스님, 입큰개구리님, 꽃기호영님, 써니님, 우정현님, 이신의 막내님, 모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꼭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오늘 이제 혼조세를 보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의 움직임이 어제처럼 좀 굉장히 좀 작긴 했습니다. 나스닥이 한 0.03% 올랐다. 거의 안 올랐다고 봐도 되는 거죠. S&P 500도 한 0.01. 다우는 조금 떨어졌어요. 다우는 한 0.23%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오늘 좀 계속 안 좋다가 오후 들어서 조금 오르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갔다가 살짝 상승했고요. S&P 500 맵을 보시면 애플 좀 올랐고 메타 떨어졌고요. 아마존이 좀 많이 올랐네. 1.96%. 테슬라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오늘 실적 발표 전에 2% 정도 떨어졌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좀 더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 내용 짧게 한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도 조금 올랐고요.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오전 중에 좀 이렇게 장이 좀 안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국채금리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국채금리가 유럽 쪽에서 영향을 3쿠션으로 맞으면서 요건 제가 많이 설명드렸었죠. 3쿠션으로 미국 국채금리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전반적으로 좀 장이 좀 안 좋았었다.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달러 인덱스도 그것 때문에 조금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오늘 좀 빠졌고요. 테슬라 아까 조금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테슬라는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좀 이끌어가는 축 중에 하나니까 테슬라에 집 투자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전반적인 이 흐름 같은 거는 좀 들어두시면 좋긴 해요. 테슬라가 이제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25억 1천만 달러. 이제 사실은 테슬라가 한일 판매를 많이 하면서 그런 수익 부분 이 부분에 좀 관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할인 판매하면 매출은 당연히 맞출 수 있죠. 싸게 파는데 매출은 목표치 맞출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수익 부분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경기 둔화가 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수익 부분은 조금 많이 하락했다.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 테슬라는 아직 매니징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떨어지는 상황은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들 하나씩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국 상황 같이 한번 먼저 보실게요. 영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10%를 넘었습니다. 3월에 또. 이게 선진국에서 영국이 가장 높은 편이거든요. 물론 이제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여전히 높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파업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또 그리고 일손도 계속 모자라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이후에 일손이 계속 모자라고 해서 지금 어쨌든 그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를 또 넘었습니다.
이게 말이 10%지. 영국도 인플레이션 타겟이 2%예요. 예, 대부분의 모든 나라가 인플레이션 타겟이 2%죠. 예,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니까. 근데 10%면 이게 도대체 예, 갈 길이 너무 먼 거죠. 그래서 이제 높은 에너지 가격, 파업, 코로나 이후의 일손 부족 이것 때문에 10%가 넘는다. 2월보다는 좀 떨어졌다. 이건 전혀 예, 위안이 안 됩니다. 식품 가격 상승률은 19.1%다. 예, 가공할 만하죠.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전에 그런 흐름 좀 많이 설명 한번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영국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인플레가 높으니까 금리를 더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월가 금융사 그리고 유럽 대형은행들이 터미널 레이트, 영란은행의 터미널 레이트 전망치를 높여 잡았습니다. 모건 스탠리만 대표적으로 보시면요, 5월에 금리 더 안 올릴 거라고 봤는데 0.25 올릴 것 같다. 그리고 6월에도 혹시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바꿨던 거죠. 중앙은행의 이제 기준금리가 전망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국채금리도 올라가겠죠. 영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국채금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독일 국채금리도 오르고,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도 따라서 오르는 거죠. 예. 옆집 가게 사각 가격이 오르면 이쪽 집 사각 가격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거는 영국이 좀 이렇게 계속 인플레가 좀 계속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이제 다른 나라에도 좀 이렇게 걱정을 자꾸 주는 겁니다. 영국도 자꾸 이러다가 인플레가 좀 안 잡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이렇게 두려움을 자꾸 주는 거죠. 요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이게 아직 그 전망치가 적긴 한데, 제가 이제 기사 보시면 미국 1분기 GDP 전망치 좀 그 내놓은 것들에 있어서 제가 이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국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미국의 국채를 포함해 대부분 선진국 국채 금리에 상승 압력을 줬다. 3쿠션이라고 보시면 되죠. 3쿠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오늘 증시에도 결과적으로 오늘 오전 중심으로 증시에 좀 악영향을 줬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금리하면 생각나는 게 또 미국 지역은행들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실적 발표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비던스라고 로드아일랜드주,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일 거예요. 로드아일랜드. 여기 프로비던스도 있고 프로빈스가 수도인데 여기 브라운 대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로드아일랜드주 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시티즌스의 파이낸셜, 여기가 1분기에만 예금이 한 85억 달러 하락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4.7%, 5% 가까운 예금이 빠져나간 거예요. 대출도 줄었죠. 그래서 보면 수익성도 안 좋았거든요. 수익성도 예상치를 하회했거든요. 그러니까 예금과 대출 수익성이 세 개가 한 번에 동시에 더 빠진 겁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시티즌 파이낸셜 그룹 1분기에는 이제 3월에 은행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티즌 파이낸셜 그룹이 전반적으로 제일 안 좋은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대출이 줄어들면 당연히 지역 경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기 연장 이런 거 잘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지역 경기가 더 빨리 둔화하고 침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걱정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나타났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시티즌 파이낸셜 그룹 오늘 실적 자료인데, 보시면 이게 분기말 수치죠. 분기말 예금이 조금만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작년 말 1,800억 달러 수준에서 1,720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출도 1,567억 달러에서 1,547억 달러로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금도 줄고 대출도 줄고, 여러분 참고로 하나 봐두실 건 뭐냐면, 이런 경기 둔화기에 대출이 줄면 연체율이 가만히 있어도 오르게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지역은행들, 작은 은행들은 경기가 나빠질 때 대출을 늘리는 식으로 원래는 좀 물타기를 해요. 전체 대출이 100이고 그 중에 연체 대출이 10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연체율이 10%겠죠? 근데 대출을 그냥 늘리면 더 부실이 안 생겨도, 대출을 이제 200으로 늘렸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게 이제 반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게 사실 물타기거든요.
주식에만 물타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은행들도 특히 이제 지역은행들, 한국 따지면 저축은행 뭐 이런 데들 대출을 갑자기 늘려서 물타기를 해요. 그 연체율을 좋게 이제 화장하는 거죠. 그러려면 사실 예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예금도 안 좋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예금을 더 많이 받아서 대출을 갑자기 막 늘리는 수법으로,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죠. 터지면 더 크게 터지는 건데, 이런 수법으로 연체율을 줄이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예금이 잘 안 들어오니까. 그럼 연체율은 더 많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경기가 지금 계속 둔화하니까 연체는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원행들은 앞으로도 계속 두고 이런 경기 상황 그리고 경영 지표가 좀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계속 같이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3월의 시작이니까 이제 3월에 은행 위기가 시작을 했고 이번에 발표한 건 1분기 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위기가 잘 넘어갈 수도 있지만 경기 둔화를 고려하면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세부에 숨어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또 갑자기 올라가면 당연히 주가 떨어질 테고 평가가 안 좋아지겠죠. 가뜩이나 그리고 수익성은 더 나빠질 테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US뱅크는 큰 은행인데 물론 이제 뭐 빅4에 비하면 갑자기 뭐 이렇게 절벽 떨어지듯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US뱅크도 예금이 좀 많이 감소했다. 대출도 좀 감소했다. 그리고 엘리파이낸셜이라고 있는데 여기 엘리파이낸셜 여기 보면 자동차 대출 심사를 좀 강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제 자동차 대출 이걸 좀 같이 좀 이제 아무래도 좀 저신용자들 대출이 좀 나빠지는 부분을 좀 이렇게 선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 대출 심사 강화한다 이런 것도 경기와 좀 같이 맞물려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출 심사 강화한다 얘기는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니까요. 예. 말이 좋아서 대출 심사 강하지. 예. 대출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대출을 줄이겠다고 대놓고 얘기하면 감독 당국이나 이런 데서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게 표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하나 볼 거는 재밌는 게 오늘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라고 있어요. 여기도 지역은행인데 주가가 오늘 폭등했어요. 24.12%. 뭐 주가가 오늘 뭐 장난 아니었습니다. 물론 뭐 이제 길게 보면 여전히 뭐 이렇게 절벽 아래에서 좀 올라온 수준이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오늘. 왜냐? 어제 좀 늦게 실적을 내놨는데 1분기에 예금이 60억 달러나 빠졌어요.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낸 거죠. 근데 1분기에 60억 달러 빠졌는데 우리가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억 달러를 새로 유치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투자자들도 그렇고 예금 유출이 이제 뭐 안정됐구나. 좋은 것 같아. 괜찮아. 좋았어.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세부 내역이 좋았던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예금 보호를 받는 예금 비중이 68%에서 73%로 올라갔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기술적 부분 말씀드리면 은행이 이제 뭐 예금 유출을 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뭐 돈이 우리는 뭐 이렇게 어려웠는데 갑자기 예금 받았다.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업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갑자기 뭐 외부에서 투자 자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특정 한두 명이 많이 한 건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서 한 건지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예금을 아까 지금 20억 달러 새로 들어왔는데 이거를 특정인이 20억 달러 해줬다고 보시죠. 그럼 이거는 약간 의미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거야. 물론 그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은행이 좋다 괜찮다고 생각해서 넣은 건 아니고 약간 특정 사와의 뭐 계약이나 뒷거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갑자기 유치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만약 예금이 늘어났는데 예금 보호를 받는 예금 비중이 갑자기 더 떨어졌다 이러면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것 봐라. 이거 어디 뭐 사채 쓴 거 아니야? 속된 말로 예를 들면 사채를 써서 갑자기 지금 은행에 예금 받을 데가 없으니까 뭐 갑자기 사채 우리나라 말은 사채죠. 뭐 미국도 뭐 뻔하니까 사채 갑자기 뭐 엄청나게 뭐 뒷거래를 통해서 사채를 통해서 뭐 몇십억 달러를 끌어왔어요. 근데 뭐 대신 뭐 예금 금리는 뭐 10%야. 그럼 이제 당장은 넘어갈 수 있지만 금방 망하겠죠.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금액은 좀 들어왔는데 이게 여러 사람들이 쪼개서 그러니까 이제 예금 보호를 받는 게 소액들끼리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괜찮은 것 같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이제
은행에 한번 뱅크런이 일어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까지 있잖아요. 굉장히 뭐 디테일하고 세세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계속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금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까봤더니 특정 뭐 이상한 뭐 특정 업체나 아니면 좀 출처가 불분명한 회사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또 확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된다 그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가 이런 주가 급등한 게 좀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직 실적을 내놓지 않은 지역은행들, 지역은행 괜찮은가 보다 좀 많이 올랐고요. 다른 데들도 낙폭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실적 내놨던 낙폭을 많이 줄였어요. 어쨌든 웨스턴 얼라이언스는 4월에 기간의 거를 공표를 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3월까지 1월부터 3월까지가 분기 실적 발표하는 건 공식 자료지만 웨스턴 얼라이언스는 추가로 내놓은 거죠. 4월부터 4월 14일까지 중순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최근에는 좀 나아지는 거다. 그런 얘기니까 사람들이 좀 좋게 반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식까지는 아니니까 이게 세부 내역까지는 잘 알 수가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금 다시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이 주고 유출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 중요합니다.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뭐 10% 주고 유치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그 은행 입장에서는 뭐 당장 그 엄발에 오줌 누기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이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당장 예금 유출이 좀 끝나고 예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돈 영업 땡겨오는 거요? 금리만 많이 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은행 영업 행원이라도 예를 들면은 뭐 은행에서 저한테 너 금리 15%까지 줘도 돼 예금 금리 그러면 제가 뭐 무제한으로 끌어올 수 있죠. 은행은 망하겠지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는 좀 순이익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되고 앞에 설명드렸던 시티딘스 파이낸셜만 해도 순이자 이익 성장 전망치가 좀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침체 가능성 이거 당연히 또 수익이 더 나빠지겠죠. 뭐 면세 생기고 하면 그 사업용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예금 뱅크런이 좀 끝났다고 하고 예금이 좀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것도 약간 디테일한 부분인데 무보험 예금이 줄어든다는 것도 수익성 측면에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무보험 예금이 줄어든다. 즉 예금보험을 받는 예금이 늘어난다는 거는 사람들이 이 은행 거래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금액을 쪼갠다는 거잖아요. 쪼갠다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실 은행 입장에서도 거액 자산가 그리고 거액을 예금하는 기업과 거래하는 게 좋아요. 예금을 뭐 예를 들면 보험한도 이상으로 뭐 크게 갖고 있으면 예금 갖고 있으니까 뭐 대출도 쓸 테고 거기서 대출도 쓰고 뭐 투자 상품도 뭐 가입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쪼개서 조금씩만 거래한다고 하면 이 사람한테 더 많이 권유할 수도 없고 해주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국민은행에서 뭐 제 예금이 국민은행에 뭐 100억 있다고 하면 뭐 국민은행에서 뭐 대출도 쓰고 뭐 거기서 뭐 펀드도 가입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국민은행 예금을 5천만 원으로 딱 줄이고 모든 은행 5천만씩 쪼개서 저금한다고 하면 모든 은행에서 제가 다 그만큼 거래할 수는 없으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뭐 다른 은행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은행도 있지만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제가 국민은행에 뭐 예를 들면 100억을 넣어놨다가 그걸 이제 예금보험 한도 이하인 5천만 원 넣고 거래를 하면 제가 여기서 뭐 굳이 뭐 더 다른 걸 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이 줄어들 수 있는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당장은 무보험 예금이 늘어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이제 뱅크런 가능성이 줄어드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두고 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그걸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역은행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실적 발표가 24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가장 지역은행 중에 규모도 좀 있으면서 가장 망가졌던 곳이잖아요. 공동 예금을 뭐 $200 받아야 됐을 정도로 뭐 문을 닫네 마네 하다가 뭐 매각도 잘 안 됐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실적을 까봤을 때 도대체 얼마나 망가졌느냐 이게 뭐 그 이후로 좀 회복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회생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좀 봐야 이걸 보면 또 생각이 좀 달라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까지는 최소한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추가로 이제 제가 도입부 뭐 초반에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제 뭐 월가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씀드렸던 게 지역은행의 뱅크런은 대출을 줄이고 대출을 줄이는 게 결국은 경기 둔화로 이어진다. 요 악의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출발점은 중간 부분이죠. 중간 부분은 뱅크런은 뭐 어쨌든 일어난 거니까 중간 부분이 그래서 은행들이 대출을 줄일 거냐 안 줄일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 블러드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안 줄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베이지북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몇몇 지역에서 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강화했다. 이 부분이 나와요. 이게 오늘 베이지북이거든요. 이 부분입니다. 몇몇 뭐 상당의 뭐 지역에서 이런 게 보고가 됐다. 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강화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출 기준 강화는 좋게 말해서 대출 기준 강화지 대출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예. 대출을 축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경기 둔화로 이어져서 침체 가능성을 높인다. 그래서 여기 좀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또 상업용 부동산과도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목격이 됐다는 거잖아요. 요 이제 베이지북은 4월 10일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월 초에 지난번 베이지북이 3월 초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3월 초 이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었고 그리고 4월 10일까지니까 그 지역은행 은행 위기의 상당 부분 초반 상당 부분은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다는 아닙니다. 뭐 상당수나 뭐 절대다수나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지역에서 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게 목격이 됐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잘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경기 둔화, 경기 침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뭐 이제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도 그런 걸 좀 걱정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반기에 은행권 대출이 어떻게 좀 가느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2분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은 뭐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은행권들이 계속 보수적으로 갈 건지 이게 사실은 여러분 하나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면 연준에서 이제 시니어 론 오피서 그러니까 뭐 대출 담당이제 좀 이렇게 중역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베이를 하는 게 있어요. 이거거든요. 시니어 론 오피서 오피니언 서베이. 이게 보면 뭐 1월, 4월, 7월, 11월, 10월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음번에 이제 4월에 뭐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서베이를 하면 거기서 뭐 대출 기준을 강화했네, 얼마나 강화했느냐, 뭐 이런 걸 서베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자료 나중에 좀 한번 제가 당연히 제가 당연히 다루겠죠. 저는 다룰 텐데 요 자료 나중에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받으셨다가요, 뭐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뭐 베이지북에서는 그거 말고도 전반적 경제 활동이 좀 큰 변화는 없었다. 소비가 이제 미국의 경제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증가하지 않거나 약간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둔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금리는 5월에 한 번 정도 더 올려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추가로 보시면 이게 뭐 올해 펄런앤젤 뭐 추락천사라고도 얘기하거든요. 투자 적격 등급이었다가 부적격으로 떨어지는 애들 회사채에서요. 그런 게 좀 많다.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들. 요 얘기는 결국 경기 둔화와 맞물리는 내용들입니다. 다. GDP 전망치는 제가 아까 초반에 그 사진 하나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블룸버그 집계 중앙값이 한 2.0%다. 모건스탠리는 1.2%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JP 모건은 3.3%
좀 상당히 높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오는 보면 조금 올라왔어요. 한 1.5%가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리 시점 좀 늦어졌다는 얘기는 뭐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요것도 제가 그 본 게 맞다면 아마 그동안 이제 메카시 의장이 부채 한도를 뭐 1년 정도 늘리고 예산 줄이자 그 정도까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보면 구체적으로 한 1조 5천억 달러 상향 조정하자. 대신 내년 3월까지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신 정부 재량 지출을 감축하고 뭐 상승률도 낮게 묶자, 그런 얘기들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좀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는 거. 요 얘기는 어쨌든 뭐 추가적으로 계속 그런 전반적인 그런 협상 가능성, 그런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간중간에 업데이트 부분은,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어제 오늘 뭐 계속 좀 그랬었지만 좀 전반적으로 상황을 좀 지켜보자, 시장 증시 같은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요것도 보면 어제 3대 지수 변화폭이 0.1%포인트 아래였던 게 2021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하나 조금 이제 흥미로운 게 있어서 갖고 갔는데,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에 나온 건데 2008년 얘기입니다. 2008년에 빅스 지수예요. 빅스 지수 얘기인데 4월 이후로 좀 계속 떨어졌었죠. 쭉 하향 안정화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뭐 이제 10월 하반기에 뭐 급등하면서 뭐 이제 엄청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로 갔었는데, 지금도 약간 4월 뭐 요때 이후로 조금 이렇게 됐는데, 여기입니다. 요건 이쪽입니다. 조금 하향 안정화해서 약간 비슷하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이거 보시면 이건 2008년만 뽑아온 거거든요. 2008년에 보면 3월 이후 뭐 4월 5월에 빅스 지수가 조금 하향 안정화 했었죠. 뭐 이때 뭐 보면 16.47까지 내려왔었어요. 내려왔다가 결국 하반기 이후에 폭등하면서 확 갔는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 예,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 요 내용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빅스 관련해서 그런 얘기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오늘은 간만에 노현철 매니징 파트너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Q&A는 받지 않고 끝내고 그 내용 제가 또 바로 녹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로 중간에 오신 분들은 김소영님 반갑고요. 키는 작지만 깊은 생각님, 이종수님 감사하고, 신영기님, 유진희님, 발음 안 좋다는 얘기,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내서 연습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옆47님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전공이 국어 쪽을 했는데 발음과 억양 연습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오늘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